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목요일 촉 가이드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지훈입니다. 자, 오늘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 1차 컷오프가 미뤄졌어요. 내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서 호남 20대 여성 이 수를 못 채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호남과 젊은 층이 너무 적게 표집이 됐다. 예. 그래서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내일로 미뤄졌는데 박 변호사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5명? 일단 3명은 확실한 것 같긴 한데요. 예. 뭐 나경원, 주호영, 이준석 최고는 확실하고 김웅 그 정도까지 될 것 같은데요. 그 나머지 한 자리를 이동영 촉을 한번 해주시죠. 예. 나머지 한 자리는 뭐 홍문표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김은혜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뭐 그렇게 되는데 원래는 컷오프가 4명이었잖아요. 그렇죠. 4명이었는데 한 자리를 더 늘려준 거는 5명으로. 네. 제가 봤을 때는 본선 룰은 7대3인데 네. 이번에 컷오프는 5대5잖아요. 이건 아마 젊은 층의 요구를 들어줬다 5대5로. 그러면서 5명을 늘린 거는 아마 중진들의 의견을 들어줬는 게 아닌가. 그러네. 왜냐하면 김웅, 이준석이면 2자리밖에 안 남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김은혜보다는 홍문표가 들어갈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뭐 정가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모든 게 똑같아요. 예. 뭐 예상 외의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내일 돼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 핫하죠, 뭐. 예. 바람이 상당한데 예. 이 맥심이 맥심이라는 그 잡지책에 2년 전에 이 자신이 표지 모델 사진을 다시 홍보하고 있다. 예. 그래서 얼떨결에 반패미 선주자 됐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글쎄 얼떨결은 아닐 것 같은데.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가 오래전부터 사실은 반패미 전선에 섰었죠. 네. 그래서 2030 젊은 남성들한테 박수를 받았고 그것이 제복을 거치면서 좀 굳어졌고 지금 거의 확고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갑자기 반패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물론 뭐 진보 진영에도 정영진 씨라든가 진보 진영이라고 뭐 분류가 되나요? 보수 진영은 아니니까요. 예. 네. 오랫동안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했었죠. 시사 뭐 예, 그런 사람들이 네.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뭐 당 차원에서 나선 적은 이준석 씨가 처음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게 선도가 됐고 어쨌든 지금 뭐 커뮤니티 문화는 아무래도 좀 남초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 커뮤니티든 진보 커뮤니티든. 네, 거기서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압도적으로 이준석 전 최고한테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2030 남성들의 어떤 역차별, 네. 소외된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떠안고 있지 않느냐. 그게 바람이 돼서 처음에는 뭐 미풍으로 그치지 않겠나 싶었는데 지금은 뭐 돌풍 정도 갔어요. 태풍이 될 수도 있죠. 태풍이 될 수도 있겠다. 만일 뭐 당대표가 된다면 정말 태풍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목요일이죠. 네. 제가 월요일 날 이동영의 촉 코너에서 당시 촉 가이드가 박지희 씨였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날 오세훈 시장이 누구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이준석을 응원한다는 식의 SNS를 올렸어요. 그렇죠.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거 이준석한테 플러스 안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네.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 공개 지지하는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금 오늘 어제 개파 싸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개파 논란. 지금 말들이 좀 많아요. 그때 뭐 이 작가의 촉이 그대로 맞았다 그랬죠. 발동한지 몰라도 지금 이런 얘기해요. 유승민계 얘기도 나오고요. 나경원은 뭐 친박, 주호영 친이 이렇게 개파 얘기가 지금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준석 뒤에 유승민계가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이준석 뒤에 유승민이 있고 유승민이 대통령 나가려면 네. 손쉬운 대표인 내 말 잘 들을 수 있는 대표인 이준석을 그래서 밀어주는 거 아니냐. 네. 그 원희룡이나 오세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개파 논쟁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제가 예측한 그대로 지금 개파 싸움이 논쟁이 됐는데 이거 그 어떤 평론가도 예측 못하는 저 혼자 한 겁니다. 우리 지금 YTN 사장님께서 퇴근길에 들으실 텐데 네. 제가 이동영의 촉 코너를 만들어 달라니까 바로 이겁니다. 네, 이건가요? 예, 이런 거 하려고, 이런 거 자랑하려고. 아무도 못하는 건 나는 조금 했다. 빨랐던 건 사실인데 그 한 뭐 화수 정도에는 많은 평론가들이 그래도 그런 그랬나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랬나요? 빨랐던 거는 맞습니다. 예. 다 그러면 제 방송을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아마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파 논쟁으로 흘러지면 네. 이준석 전 최고한테 불리한 양상이 되는데. 안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흥행
파란불이 켜졌지 않습니까? 네. 흥행에 내고 있는데 이렇게 개파 논쟁을 가면 이전 투구가 되거든요. 이전 투구가 되면 이준석 전 최고는 프레시함, 뭐 신선함 그렇죠. 이런 걸로 떴는데 이게 이전 투구가 되면 그게 사라지겠죠. 그렇죠. 본인의 어떤 신선함이 결국은 없어지고 막장으로 흘러가는 거죠. 개파로 보이겠죠. 뭐 너 신선한 줄 알았더니 결국은 너도 개파 출신이네. 줄 서가지고 결국은 쉽게 당대표 되려고 하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들, 네. 경륜이나 경험,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의 노쇠함을 무시하면 안 돼요. 뭐 이런 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난다. 예,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홍준표 의원의 오늘 발언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나경원, 주호영 이 두 사람 좀 지원하는 것 같은데 당대표 선거 자체가 뭐 세대 교체가 아니라 정권 교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세대 교체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마도 이런 개파 갈등의 또 한 요소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젊은 초선이 혹은 젊은 정치인이 당대표가 되면 아무래도 네. 중진들 또 오래 정치를 한 사람들은 이게 세대 교체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겠죠. 홍준표 의원도 벌써 96년에 정계 입문했으니까 오래됐습니다. 예. 3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자신도 세대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5년 중에. 그러다 보니까 견제할 수밖에 없고 뭐 주호영 원내대표나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당대표가 되면 어쨌든 내가 복당할 가능성이 높겠다. 네. 뭐 그런 생각도 들 거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좋습니다. 이동영의 촉 시간이기 때문에 뭐 이걸 좀 빨리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전당대회 11일까지 2주 정도 남았는데 변수를 한번 물어볼까요? 변수는 지금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제 변수입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가 지지율이 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높게 나온다 상당히 하더라도 나옵니다. 예. 처음에는 무시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 결론은 우리가 이긴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중진들이.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풍이 뭐 태풍으로 지금 네. 갈 상이 와버렸잖아요. 와버리니까 상당히 조바심도 느끼고 뭐 그 경계심도 느끼고 하면서 개파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친이 측에서 또 주용을 민다.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네, 나오고 있는 맞습니다. 실정이잖아요. 네. 만일 이준석이 이렇게 바람이 세게 안 불었다면 그거를 공개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간에 공개가 됐다고 하는 것은 견제할 마음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 지금 막장 싸움으로 흘러가는 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또 이전 최고나 김웅 의원 같은 사람이 이런 개파 논쟁에 있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하. 그렇다면 당장 뭐 이따가 우리가 또 이준석 전 최고랑 인터뷰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만 어젯밤 오늘부터 지금 굉장히 이전 최고 강하게 워딩을 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뭐 그렇게 치고받고 세게 싸울 때 당신과 민심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민심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전 최고한테 있을 텐데 70%를 차지하는 당심. 그것도 지금 당심의 분류가 어떻게 돼 있냐면 70% 내에 그 한 70% 가까운 쪽이 영남의 60대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그 영남의 60대 이상이 젊은 이준석이 중진들하고 이렇게 맞붙고 대거리하고 이런 걸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 당원들의 성향 자체가 그것을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정세균 전 총리도 그런 의미에서 네, 장유유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후폭풍을 정세균 총리는 맞은 거고. 그러니까 60대 영남이 주축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오랫동안 정치를 봐왔던 거 네.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느 중심으로 영남을 중심으로 봐온 분들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렇게 세게 싸웠을 때, 그러니까 개파 얘기가 안 나왔을 때는 진짜 그 이준석 바람이 세게 불었으니까 민심이 당심을 흔들 수도 있겠다는 관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됨으로써 꼭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가면 이준석한테 불리해진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일 컷오프 되면 뭐 TV 토론 이런 거 보면 재미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동영 촉 시간에 그 이준석 전 최고한테 네. 고언 드린다고 네. 지금도 아마 듣고 있을 텐데 얘기를 했는데 토론 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또래들하고 토론했을 때의 자세하고 이른바 저하고 토론할 때요. 네. 저하고 뭐 자주 했었으니까요. 네. 뭐 저하고도 옛날에 자주 했었는데 그때 태도하고 태도하고. 그 선배들하고 태도, 당 중진들하고
왜냐면은 어쨌든 60대 이상의 영남 출신의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얻어야 지금. 되니까요. 네. 아주 예의 갖추는 모습들이 그렇죠. 필요하다는 거네요. 예의도 갖추고 당신 말이 맞지만 하고 이렇게 호응하면서 토론하는 것도 필요해요. 무조건 논리적으로 내가 이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토론에서 결과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토론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느냐가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토론할 때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합종 연행 가능성도 있어요. 김웅, 이준석 뭐 같이 한다? 그렇죠. 네. 합종 연행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뭐 파행이 됐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근데 이번에 경향신문 제목을 보니까 김용민 도발에 김호수 없이 끝난 김호수 청문회.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이 잘못했다. 뭐 이렇게 뭐 기사화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용민 의원은 참다가 터뜨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이 어쨌든 고발당했으니까 네. 뭐 법사위에서 계속 화면에 띄웠어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용민 의원 고발당한 사람이 왜 거기 법사위원에 앉아 있느냐. 그 앞에다 대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네. 사실은 마주 앉아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같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상임위가 다르면 모르겠는데 같은 상임위에서 늘 회의하는 사람인데 네. 앞에 놓고 이렇게 면박 주고 또 TV로 국민들이 시청하는데 망신 주고 김용민 의원이 좀 그랬겠죠 기분이. 계속 참다가 당신들도 당해봐라고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유상범 의원 등등 네. 이제 발끈한 상황이죠. 근데 거기다가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청문회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방이 없었다. 야당의 한 방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예. 야당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옵티머스 관련 건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관 예우 딱 크게 두 개 있었잖아요. 뭐, 예, 그두 개밖에 없는 것 근데 같아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를 변호하지 않았다고 해버렸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물건내기 좀 어렵고 만일 피의자를 변호했다고 한다면 그건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질문할 거리 사실 많은 은행도 참 그 투자은행이 예. 변호를 했다고 하던데 그 부분도 좀 물고 늘어지면 할 건 있는데 못 하더라고요. 그래. 예. 준비를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정관 문제인데 네. 국민 눈높이에 안 맞을 수 있죠. 왜냐하면 김호수 지금 후보자가 평균 보니까 월을 한 2,400 받았더라고요. 1,900씩 받고 2,900씩 받고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네. 2,400. 2,400 받았으니까 아니 고위 공직자 출신에 또 계속해서 뭐 다른 공직에 후보로 올랐던 사람이 이렇게 월에 2,400 받으면 그거는 국민 눈높이 안 맞죠. 네. 근데 국민의힘 전신이나 국민의힘 출신들 정관 예우 받은 뭐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황교안 대표부터 시작해서 예. 앞에 앉아 계시기도 했고 예. 그분들은 1억, 3억, 뭐 5억 올해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렇게 받았는 당이 김호수 후보자한테 왜 2,400 이렇게 많이 받았냐 하기가 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사실은 제기하기가 좀 껄끄러운데 어쨌든 정관 문제를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으로서는 그 국민의힘도 자꾸 정관 얘기하는데 그 앞에 유상범 의원도 그런 거 아니냐 정관 아니냐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결국은 파행됐는데 김용민 의원이 뭐 안 했으면 좋았겠다. 저는 솔직히 왜냐면 그렇죠. 뭐 네. 같은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예의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렇죠. 또 이게 뭐 확정난 사건도 아니고 근데 이 문제 가지고 청문회를 파행시켰다. 결국 이거는 야당 어디 쪽이 더 잘못됐다고 봅니까? 7대 3으로 예. 야당이 잘못했다고. 야당이 잘못했다. 이걸로 파행할 겁니까 이게? 결국은 이렇게 파행이 되면 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어떤 하자는 크게 보이지 않아요. 청문회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다가 청문 보고 채택을 또 안 하면 안 하겠죠. 그럼 그 책임은 또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근데 이게 국민의힘이 그래서 네. 전략적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방이 할 게 없으니까 한 방이 없었기 때문에 청문 보고서를 무작정 안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거부하기가. 그런데 이렇게 파행을 함으로써 우리 잘못으로 파행한 게 아니고 여당 잘못으로 파행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김호수라는 사람의 청문회인데 김호수가 없어지고 여야 싸움으로 됐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여야가 싸우느라고 파행됐고 그렇다면은 이 청문회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네. 김호수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파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전략적으로. 네. 자, 이제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하면 했어요. 이미. 예, 31일까지 이제 국회 동의를 기다려야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야당에서는 합의 안 해줄 테고 네, 아마 안 할 거고. 이것도 그냥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검찰총장 공석이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후보자들 봤지 않습니까? 최종 후보 올라온 사람 중에 청와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김호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예. 다른 사람은 좀 청와대로서는 임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일 야당이 채택 거부한다고 해서 지금 또 다른 사람 찾는다? 어렵겠죠.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김호수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질문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임명 전에 인사위원회도 열리는 상황인데 법무부에서 특히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이건 법 문제니까 저보다 박준호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열렸다고 합니다만은 거기서 결정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인사위원회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조직 구조 개편 관련된 인사위원회일 것 같고 결국은 김호수 후보자가 임명됐을 때 대대적인 검사장급 인사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거취가 결정될 것 같던데 글쎄요, 뭐 그때 이성윤 지검장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서 인사가 결정나지는 않을 테고요. 네. 검찰총장이 인사를 하면서 검찰총장이 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법무부에서 하겠습니다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법무부 장관한테.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아마 김호수 후보자가 임명되는 걸 기다렸다가 김호수 후보자가 어떤 사람 인사안에 대해서 올리면 그걸 참고해서 네. 법무부가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박주민 변호사 얘기 말처럼 그때 이성윤 지검장 거취 문제가 결정이 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성윤 지검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하지 않는 이상 내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데요. 계속 할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컨대 예. 뭐 법무연수원이나 한직으로 보내긴 어려울 것 같다. 뭐 중앙지검장 아니면 그 동급에 있는 자리 정도 갈 수는 있어도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는 이상은 한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공소장이 이미 오픈이 됐으니까요. 네. 드린 말씀입니다만 그 공소장에 조국, 박상기, 윤대진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와요. 그냥 그 앞에 윗선의 사람들이 싹 다 나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공범이라고 적시된 뭐 이규원 검사라든가 윤대진 검사라든가 공수처로 갔잖아요. 네. 나머지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공수처로 가고 이성윤만 지금 중앙지검이 있어가지고 기소된 건데 그것도 사실 이해는 안 됩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은 이성윤이 기소가 돼서 이 자리를 물러나게 되면 그 나머지 3명 검사도 다 유죄가 되는 거죠. 그럼 다 물러나야죠. 그렇죠. 거기다가 조국, 박상기, 윤대진 이 사람들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성윤이 물러나게 되면 조국, 박상기도 또 다시 한번 하마평에 오르고 또 다시 그럼 이 사람도 수사를 해야 되느냐 네. 그런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윤을 내보내는 것은 법무부로서도 상당한 부담이다. 그렇게 볼 수 없고 지금 검찰에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윤 전 총장의 어떤 뭐 색깔이랄까요? 어떤 의지랄까요? 그런 것들이 투영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성윤은 반 윤석열이다. 이래서 지금 공격받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이성윤을 내치게 되면 그 검찰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나 법무부나 쉽게 이성윤을 딱 한 가지가 걸려요. 김호수 총장이 됐을 때 김호수 후보자가 정말 꺼려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또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뭐 두 사람 관계를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게다가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김호수 후보자가 안 된다는 가장 큰 이유를 정치적 중립성에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호수는 친여 성향의 사람인 거 아니냐. 근데 대통령 선거가 지금 10개월 앞두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 자리에 올라가면 선거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수사를 할 수도 있다. 그렇죠. 혹은 친여 인사의 문제는 봐줄 수가 있다. 뭐 이런 건데 윤석열 전 총장이 후보자가 되고 청문회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 결과는 정반대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야당 인사들보다 여당 인사들은 더 매섭게 네. 수사를 한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했죠. 예. 네. 그러니까 김호수 후보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검찰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검찰은 검찰만의
어떤 생각이 있어요. 문화 같은 것도 있고 검찰만의 문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무턱대고 검찰의 중립을 요구하면서 김호수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건 추측의 문제잖아요. 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지금 예단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야당조차 없죠.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조금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김호수가 안 된다는 것은 명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준 변호사와 함께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